넘어 유럽인들을 아주 꽉 사로잡은 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하, 김민재 나 어제 보고 왔어. 완벽 그 이상. 축구계에서 철벽 수비로 일명 통곡의 벽으로 불리는 괴물 수비수 김민재 선수입니다. 이미 축구계에선 차범근, 박지성, 손흥민을 이을 차세대 월클로 찜공하고 있는데요. 빠른 속도와 뛰어난 피지컬을 앞세워 상대팀의 패스를 빠르게 차단하고 압박 수비를 펼치는 한편 수비수지만 때론 과감하게 공격에 가담하며 골을 넣기까지. 그래서 골 넣는 수비수로도 불리는 자랑스러운 센터백 김민재 선수는요. 튀르키예 페네르바체 소속 주축 수비수에서 2022년에 이탈리아 명문 구단 나폴리에 이적. 나폴리 출신의 레전드 축구 선수 브루스 콜로티, 또 다른 이탈리아의 축구 레전드 파비오 깐나바로를 비롯해 이탈리아의 전현직 축구 선수들의 극찬이 이어지고 있고요. 나폴리의 감독은 한 경기 직후 김민재가 없었다면 이기지 못했을 것이라며 승리의 공을 그에게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민재 선수는 이탈리아 프로리그 세리에 A에선 디펜딩 챔피언 AC밀란과의 경기 등에서 환상적인 수비로 승리를 견인하며 축구계에서 극찬을 받았고요. 세리에 데뷔 한 달 만에 세리에 A 이달의 선수 후보에 선정된 데 이어 최근 한 축구 통계 사이트에 따르면 평점 7.46으로 유럽 5대 리그 베스트 11에 선정. 축신 리오넬 메시, 네이마르 등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이탈리아 리그에서 뽑은 게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 뽑은 거잖아요. 유럽 전체. 네. 기대가 되는 게 사실 뭐 골도 잘 넣고 네. 수비 일단 뭐 완벽하고 그러니까 몸싸움에서도 지질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그냥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완성형 선수라고 봅니다. 저는. 맞아요. 네. 그리고 별들의 잔치인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K벽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잉글랜드 축구리그 EPL에서 활약하는 리버풀의 득점왕 모하메드 살라, 1억 유로의 사나이 다윈 누네스.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들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렸죠. 그래서 세리에 A에선 저렇게 벽 김민재라고 공식 인정. 무로가 벽인가 보다. 네, 일무로 캔. 그리고 유럽 언론들 역시 그는 마치 하나의 벽 같았다. 몸은 물론 머리와 발까지 김민재는 그의 뒤로 아무것도 통과시키지 않았다. 등등등. 자랑스러운 K벽의 위력을 끊임없이 극찬했습니다. 뭔가 좀 미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월드컵도 또 기대가 되고요. 그죠? 새로운 월드 클래스의 화려한 등장. 유럽 무대를 누비는 그의 황금발을 응원합니다. 축구자료 수집가인 이재영 씨가 2006년 8월 머나먼 이집트까지 직접 찾아가서요. 한 남성을 만나 간곡하게 설득한 끝에 드디어 한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뭐지? 뭔데 애초에 뺏겼죠? 이것의 정체는 바로 이겁니다. 맞아. 축구공. 아, 이거 2002년 대회 때 쓰던 공식공인데? 그렇죠. 피버노바. 야, 이거 진짜 기억난다. 저 색깔이랑 저 공 모양. 자, 이 공은 전 국민이 뜨겁게 열광했던 2002년 대한민국의 월드컵 4강행을 확정지은 홍명보 선수의 승부차기 공입니다. 홍명보 선수의 이 승부차기 공을 문화재로 지정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바로 대한민국 최초로 4강 진출을 달성. 우리나라를 하나로 통합시킨 힘이자 기적을 이루어낸 대표적인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죠. 2002년 세계축구대회 8강전 우리나라는 무적함 대 스페인과 4강 진출 티켓을 걸고 치열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스코어는 0대0. 결국 남은 것은 승부차기였습니다. 양팀 3명의 키커가 똑같이 승부차기에 성공하며 팽팽히 맞선 상황. 그런데 스페인의 네 번째 키커인 호아킨이 날린 슛을 정확히 막아낸 이훈재 골키퍼. 맞고 나서 거미손. 이러고 지나가셨죠. 이를 꽉 물고 나 쭉. 대한민국이 4대3으로 앞서는 가운데 이제 대한민국 4강 진출의 운명은 마지막 키커인 홍명보 선수의 발 아래 놓인 공에 달려 있었습니다. 자, 모두의 간절한 바람 속에 홍명보 선수가 찬 골은 슛! 골! 승부는 5대3으로 전 국민이 바라던 4강 진출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그래, 홍명보 선수가 이거. 뛰어왔던 기억나시죠? 엄청나게 좋은 머릿결이 이렇게 좌우로 펄럭펄럭했던 기억이 나죠. 맞아. 저 공이 한국 축구사 아니 대한민국 역사에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물건이에요.
아니 근데 그 중요한 공이 왜 이집트에 가 있냐고. 자, 경기 종료 때 그라운드에 있던 축구공은요. 주심이 갖는 게 관리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관리예요. 아 관리. 전혀 몰랐네. 훔쳐간 게 아닙니다. 관리예요. 난 나쁘게 생각했네. 그리고 그게 들고 오는 게 그냥 그게 당연한 에티켓인 거예요. 그래서 2002년 스페인전 주심이었던 이집트 출신의 간두르 심판이 그 공을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축구자료 수집가 이재영 씨는요. 이곳이 이집트에 있으면 집안의 영광이 될 겁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가면 한국 축구 100년사의 가장 빛나는 유산이 될 겁니다. 간두르 심판을 어렵게 설득한 끝에 스페인전 승부차기 공을 기증받았습니다. 대단하시다. 기증 증서도 저렇게. 야, 그걸 이거는 기증해 박수 주셨다는 쳐드려야 거잖아. 된다. 네. 이걸 가져오신 분도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그냥 기증해 주신 분도 너무너무 감사하네. 러시아의 홈구장 카잔 아레나. 2018년 러시아 세계 축구 대회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이 랭킹 1위 독일을 꺾고 승리. 일명 카잔의 기적을 이룬 곳입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황인범 선수가 러시아 프리미어 리그에 진출해 이곳에서 활약하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죠. 아 멋있다. 아 황인범 선수가 러시아 리그 갔구나. 그런데 말입니다. 황인범 선수 이전에 이미 축구공 하나로 소련 땅을 누빈 한국인 축구 영웅이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 그랬나요? 자, 소련을 쓸어버린 축구 영웅. 하지만 한국에서는 큰 조명을 받지 못했던 그의 이름은 바로 미하일 이바노비치 안입니다. 자, 그는 1952년 2월 19일 우즈벡 타슈켄타주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한인 3세 고려인인데요. 어린 시절부터 운동 실력이 뛰어났던 그는요. 축구로 고려인의 위상을 드높이겠어. 큰 꿈을 품고 축구의 길로 들어섰는데요. 미하일 안은 탁월한 패스와 드리블 능력으로 1968년 17살의 나이로 소련 청소년 대표팀에 발탁. 그래서 미하일 안은 핍박받던 고려인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아 진짜 그랬겠네. 엄청 자랑스러웠겠네. 자, 그 기대에 힘입어 소련 리그 명문팀에 입단한 미하일 안은 2부 리그로 떨어진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고요. 와. 1974년에는 29개 경기에 출전해 11골, 이듬해에는 27개 경기에 출전해 8골을 터뜨리며 3시즌 연속 팀 내 득점왕에 등극했습니다. 소련 연방 축구선수 33인에도 선정, 고려인뿐 아니라 많은 소련인들이 응원하는 일야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미하일 안의 전성기는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부상이 있었나? 부상 아닌가요? 시기 질투로 어떻게 뒤에서 백태클 같은 거 해갖고 막 다치게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1979년 8월 11일 미하일 안은 원정 경기를 위해 비행기를 타고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그가 탄 비행기가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다른 비행기와 충돌. 그렇게 미하일 안은 26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점은요. 미하일 안은 그 당시 컨디션 문제로 경기 출전이 불가. 하지만 팀 주장으로서 함께 비행기를 탔다가 이런 참변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 주장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인정받았다는 거야. 이제 팀 리더였다는 거잖아요. 저 사고가 없었으면 아마 차분만큼이나 많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었겠네요. 그랬을 수 있죠. 그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사람들은 고려인의 축구 영웅 미하일 안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2010년 2월 26일 캐나다 밴쿠버. 4분 10초 동안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숨죽이고 오직 한 사람을 지켜봤는데요. Gold medalist and Olympic champion representing Republic of Korea, Ella Kim. 아 근데 지금도 순간 눈물이 나려고. 당시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출전한 김연아 선수가 총점 228.56점으로 역대 피겨 여자 싱글 세계 최고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한국을 넘어 전 세계 피겨사의 새 역사가 쓰인 그날, 당시 외신에서도 피겨 스케이팅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기라고 부르하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피겨는 사실 김연아 선수 전에는 좀 낯설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불모지였는데 그래서 금메달을 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말이죠. 김연아 선수가
2010 세계 스포츠 대회에서 금메달을 딸 때 신은 그 피겨 스케이트를 21세기 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스케이트는 피겨 퀸이 흘린 피땀이 묻어나는 금메달의 산 증거 아니겠습니까? 아, 정말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추천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요. 김연아 선수가 남긴 이날의 기록이 대한민국 피겨 역사를 새롭게 쓴 건 물론입니다. 평창 동계 세계 스포츠 대회 유치의 밑거름까지 됐으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맞네. 금메달 획득 후 이듬해 남아공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평창 동계 세계 스포츠 대회 유치 대표단으로서 김연아 선수가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건데요. 기억난다. 저는 동계 스포츠에 대한 대한민국의 노력이 낳은 살아있는 유산입니다. 그녀의 금메달이 이제 우리나라의 가능성을 활짝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작이 전부 이 피겨 스케이트였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스케이트를 21세기 문화재로서 등재할 그런 가치가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2017년 문화재청에서도요.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세계 스포츠 대회 피겨 종목에서 우승할 때 신은 스케이트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피겨 금메달을 안겨준 김연아의 스케이트. 그 역사적 가치를 기억하면 언젠가 문화재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실직, 국가 부도. 1998년 대한민국은 IMF로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 당시 절망과 위기를 희망으로 바꾼 위대한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저 영상은 뭐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영상으로 참 많이 재생됐던 기억이 나요. 그때 추억들 많이 갖고 계실 텐데. 떴어요. 높이 떴습니다. 박세리 선수의 뭐 양말입니까 뭡니까? 문화재로 등재하자는 게 뭐예요? 그 집에 양말? 제가 21세기 문화재로 추천하는 것은 1998년 US 오픈 당시 위기 속에서 희망을 건져냈던 박세리 선수의 골프채와 트로피입니다. 나 인정. 당시 박세리 선수는 20살의 나이로 세계 4대 메이저 중에서도 모든 골프 선수들의 꿈의 무대인 US 오픈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제니 추아시리폰 선수와 4라운드까지 치열하게 접전을 벌인 끝에 동타를 기록하며 연장전에 돌입. 연장전에서도 엎치락뒤치락 승부를 벌였는데요. 그런데 연장 18홀에서 그만 박세리 선수의 친 공이 연못 바로 근처 수풀에 걸리고 만 겁니다. 당시 박세리 선수의 상황은 마치 IMF로 국가적인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모습과도 흡사 비슷했는데요. 맞아. 바로 이때 전 국민을 열광케 한 역사적인 명장면이 탄생을 했던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양말을 벗고 연못에 들어간 박세리 선수. 멋지게 샷을 쳐내며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했습니다. 그 결과 정말 해치고 나갔어요. 대한민국 최초로 US 오픈 트로피를 들어 올린 겁니다. 저 경기에서 저 위기에서 끝내 이기리라 이겨버렸어요. 정말 국민들이 그냥 시리에 빠져 있었고 웃을 일이 아예 없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저 영상 보고 우리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희망이 생겼잖아요. 저걸 보고 감동해서 수많은 어린 그 학생들이 박세리 키즈. 골프를 시작했죠. 그리고 2016년 100여 년 만에 골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던 리우데자네이루 세계 스포츠 대회 당시 박세리 감독 연출, 박인비 선수 주연으로 금메달 수상이라는 드라마까지 만들어낸 겁니다. 골프채와 트로피가 문화재에 등재된다면 소감이 어떨지 보내주셨는데요. 그렇게만 된다면 그 기분을 어떻게 말로 할 수 있을지 상상도 안 되네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진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대대손손 길이 남을 영광이라 생각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이 반응을 보내주셨습니다. 세계를 화합시킨 평화의 상징 1988년 서울올림픽 그리고 30년 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 두 대회 모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서 치러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요. 그런데 이 두 대회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에 기록될 만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래요? 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가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던 냉전 시대. 특히 1979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미소 대립은 최악으로 치달았는데요. 그래서 1980년에 개최된 모스크바 세계 스포츠 대회에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60여 개국이 불참을 선언. 맞아요. 또 4년 뒤 치러진 1984년 LA 세계 스포츠 대회는 소련을 포함한 동유럽 18개 나라가 불참하며 반쪽짜리 대회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4년 뒤인 1988년 과연 대회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무색하게 무려 159개국이 참가, 당시 세계 스포츠 대회 사상 최대 참가국 수를 기록하며 세계 평화를 한 발짝 앞당긴 제24회 서울 세계 스포츠 대회가 개최가 됐던 겁니다. 정말 사상과 이념을 넘어서서 손에 손잡고였어요. 진짜. 세계 대회만에 뭐 진영과 상관없이 모든 나라가 참여한 대회가 된 거죠. 자, 그리고 30년 뒤 전 세계가 스포츠로 하나가 됐던 평창 동계 스포츠 대회 직전에도 전 세계를 차갑게 얼어붙게 한 또 다른 냉전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2016년도와 2017년 계속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또 미국을 향한 거침없는 도발에 핵 전쟁까지 거론되며 일촉즉발의 상황이 계속됐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미사일 발사 뉴스를 매일 접했던 것 같아요. 네. 무서웠어요, 정말.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요, 북한이 2018 평창 세계 스포츠 대회 참가를 선언.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에서 진정한 인류의 화합과 세계 평화를 실현하며 당시 대회 슬로건이었던 하나된 열정을 전 세계에 보여준 대회로 기록됐습니다. 야, 근데 두 대회 모두 이제 스포츠 이벤트 이상의 의미가 있었네요. 그죠? 우여곡절도 많았고 의미도 크고. 그래서요, 저는요, 세계 평화의 역사 한 획을 근 두 세계 스포츠 대회를 잊지 말자라는 의미로 이 성화봉을 21세기 문화재로 추천하려고 합니다. 먼저 1988년 서울 세계 스포츠 대회 성화봉은 8월 23일 그리스에서 채화돼 8월 27일 한국에 무사히 도착. 무려 1,467명의 손을 거치며 4,168km의 거리를 이동했고요. 성화봉송의 마지막 주자는 대한민국 최초의 금메달리스트 손기정 선수와 아시안게임 육상 금메달 3관왕 임춘혜 선수였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성화봉을 건네받은 최종 점화자는요, 국민대표 3인으로 당시 선마을 선생님 정선남 씨, 마라톤 선수 김원탁 씨, 소녀 무용가 손미정 씨였습니다. 그리고 30년 뒤인 2018년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뜨거운 평화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 세계 스포츠 대회. 평화를 상징한 첫 한국인 성화 봉송 주자, 영원한 캡틴 박지성 선수부터요. 이야. 박보검, 유재석, 이상화, 차범근 등 연예인, 스포츠 스타, 일반인까지 총 7,500여 명에 의해 성화봉이 운반됐고요. 최종 점화자인 피겨 퀸 김혜라 선수의 화려한 피겨 연기 끝에 평창 동계 세계 스포츠 대회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영광이네요, 진짜 와. 1988년 서울 세계 스포츠 대회 성화봉은 현재 수정구 체조 경기장에, 2018년 평창 동계 세계 스포츠 대회 성화봉은 평창 올림픽 기념관에 전시 중이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스포츠 축제라고만 생각하면 뭐 그렇게 문화재까지 할 정도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잖아. 세계의 어떤 그 화합과 평화라는 거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문화재로서의 자격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특종입니다. 평화의 상징 성화봉 외에도 1988년 우리나라에서 열린 세계 스포츠 대회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서울 세계 스포츠 대회가 열렸던 서울 종합운동장, 이 주 경기장입니다. 이 경기장 역시 21세기 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로마에 가면 꼭 들르는 명소 있지 않습니까? 맞아. 네, 고대 로마 제국의 상징이자 고대 경기장으로 쓰였던 이 콜로세움.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지금까지 19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도 88 서울 세계 스포츠 대회 의미와 우리 스포츠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생각해봤습니다. 88 서울 세계 스포츠 대회는 우리 근현대사에 엄청난 의미가 있는 행사였습니다. 그런 만큼 뭐 2000년 후까지 보존될 어떤 의미가 있죠. 있죠. 네. 서울 세계 스포츠 대회의 메인 스타디움 서울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은요, 국제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국내 최고 권위의 건축가 김수근 씨께서 조선 백자의 우아한 곡선미를 따서 설계한 곳인데요. 약 7만 석의 관중석을 자랑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경기장입니다. 특히 한강의 기적을 보여주듯 한강에서 시작된 대회식은요, 성화봉송, 보싸움,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는데요. 특히 길이 남을 희대 명장면, 굴렁쇠 소년의 퍼포먼스. 그리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 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에 울려 퍼진 노래, 손의 손잡. 노래도 좋았어요. 야, 저런 거는 진짜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처음 보는 장면이었을 거예요. 국민들에게 큰 자신감을 심어줬죠.
그뿐만 아니라 개최 당시 서울 세계 스포츠 대회는요, 발전한 한국의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주며 가난한 나라라는 이미지를 탈피했고요. 세계는 서울, 서울은 세계. 이렇게 대회 당시의 표어처럼 대한민국의 다양한 국가들과 교류하며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분단과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국제적 도시로서의 도약을 보여준 이 영광스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오랫도록 보존하기 위해 이 서울종합운동장 이 주 경기장을 21세기 문화재로 지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특종입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또 다른 분야가 있죠. 바로 게임입니다. e스포츠. 과거에는 e스포츠가 단순한 오락거리로 여겨졌지만요. 오락이라 그랬죠, 진짜. 옛날에 오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오락실 같잖아. 예. 현재 전 세계 게임 시장 규모는요, 무려 17조 원입니다. 2022년 아시안 게임에서도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며 하나의 스포츠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특히 대한민국은 페이커 등 우리나라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요, e스포츠 종주국으로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근데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게임 잘해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은 게임상에서 한국인 만나면 무섭다고 할 정도고 한국인이랑 같은 서버에서 게임 안 하려고도 하고요. 네. 그리고 항상 개발하던 사람들조차 상상도 못한 버그를 다 찾아냅니다. 네. 그런데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유명한 국산 게임이 없는 게임 불모지나 다름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게임을 출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최초의 온라인 게임, 바삐의 나라입니다. 바나라고 하죠, 줄여서. 이건 뭐 전설입니다. 아, 해봤어요? 아유, 어떻게 안 해봐요. 사실은 이때 저 바삐의 나라와 리니삐 뭐 이런 게임들이 나오면서 네. 저게 어디로까지 이어지냐면 지금 웹소설의 판타지 문학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네. 바삐의 나라는 게임 회사 엔사에서 1996년도에 출시한 국내 최장수 온라인 게임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서비스되고 있는 MMORPG 게임으로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게임이 문화재급의 가치가 있는 이유, 오락실 게임, 콘솔 게임, CD팩 게임이 주를 이루던 시대, 바삐의 나라는 PC 통신을 통해 접속해서 이용하는 정액제 서비스 형태로 시작됐습니다. 게임 안에서 다른 유저, 사람들과 팀을 이뤄 함께 게임을 하고요. 채팅을 하면서 서로 소통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클랜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문화가 정착이 됐었거든요. 길드, 클랜 뭐 이런 게 생기죠. 그리고 1997년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과 함께 국내 PC방의 유행, 게임 바삐의 나라의 인기도 날로 높아졌고요. 1998년에는 연매출 100억을 기록, 게임 업계에서는 국내 최초, 미국, 프랑스, 일본, 인도네시아 등 해외까지 진출했습니다. 게임 한류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네요. 조상인 셈이에요. 시조세지, 시조세. 그리고 최근에 모바일 버전도 출시하며 게임계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서비스예요? 그럼요. 바람의 날 아직도 해요. 대박이다. 새로운 게임이 우죽순 쏟아지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도 25년 동안 변함없이 사랑받고 있는 이 자체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인정합니다. 네. 2018년 8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한 경기장. 이곳에서요. 국제 스포츠 행사로는 역사상 최초로 e스포츠가 시범 종목으로 채택됐는데요. 이렇게 게임이 단순한 취미나 오락을 넘어 프로 스포츠의 한 종목으로 인정받기 시작했는데요. 대박인데요? 그런데 한간에서는 최근 전 세계에 불고 있는 e스포츠 열풍을 두고 한국이 만들어낸 새로운 트렌드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거 인정이죠. 유럽 팬들의 열기는 와 장관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자, 일단 다 제쳐놓고 이 게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새롭게 떠오른 알사의 인기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 B, 일명 롤. 아시아와 북미를 넘어 유럽에서까지도 인기를 누리며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리그가 결성됐는데요. 이때 e스포츠계의 조던, 메시, 김연아 이렇게 좋은 수식어는 다 갖다 붙일 정도로 독보적인 1인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B 그 자체, 닉네임이 페이커, 이상혁 등장입니다. 빠른 판단력과 순발력, 또 적의 공격은 피하면서도 자신의 공격은 완벽하게 때려넣는 환상의 무빙까지. 그래서 그가 소속된 팀은 세계 공식 롤 대회에서 유일하게 무려 3회씩이나 우승을 거머쥘 수 있었고요. 더 놀라운 건 당시 이 대회에서 2위까지도 한국 팀이 싹쓸이. 이래서 한국을 두고 전 세계인들이 최강의 게임 민족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2016년 5월 역대급 FPS 게임 오버워 B가 출시와 동시에 PC방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B의 점유율마저 제치며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이 오버워 B 역시 범세계적인 리그가 창설됐는데요. 심지어 이 게임은 미국에서 만든 게임임에도 우리 야구나 농구에서 외국인 용병 선수들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나라 선수들을 역수출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용병인 거예요. 우리가 용병이에요.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최근 오버워비에서 런던에 연고지를 두고 있는 한 팀은요. 팀원 전원이 한국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레알 마드리드 경기인데 선수 전원이 한국 사람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메시, 산체스 다 되는 거야. 다 되는 거죠. 걸어다니는 치트키 민족이라고 불리는 한국 게이머들. 일반 게이머들조차 프로급의 실력을 선보여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인이 기피 대상 그 자체라고 합니다. 공포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글로 쓰인 닉네임만 봐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자타공인 e스포츠 최강국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그 자랑스러운 영광이 앞으로도 쭉 이어지길 바랍니다. 코리아팀 파이팅! 저희가 예전에도 K-핫도그가 일본에서 인기 디저트라고 소개해드렸었죠. 그런데 2022년 현재 한류 열풍을 타고 또 다른 K-디저트가 일본인들의 입맛을 또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생긴 건 꽈배기인데 왜 이렇게 색깔이 화려해요? 최근에 국내 몇몇 디저트 가게들에서 꽈배기 위에 티라미수, 치즈, 솔티드 카라멜 등 다양한 토핑을 얹어 한층 업그레이드된 한국식 꽈배기가 등장하며 그 인기를 타고 일본에까지 진출한 것입니다. 진화한 한국식 꽈배기가 일본 신오쿠보에서 처음 선보인 이후 그야말로 길다란 꽈배기처럼 길게 줄 서서 기다리는 건 기본이요. 휴일에는 매진 사태까지. 그리고 일본의 한 방송에도 소개되며 갓 튀겨진 꽈배기만큼 뜨끈뜨끈한 핫한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따끈따끈한 꽈배기에 커피 한 모금은 진짜 반칙이죠. 아니 근데 꽈배기 이걸 줄 서서 매진을 시킨다? 이건 또 보기 드문 얘기잖아요, 사실. 일본인들이 한국식 꽈배기에 푹 빠진 이유. 찹쌀떡도 아닌 것이 쫀득쫀득하면서 바사삭한 폭신한 식감이 중독성 최고야. 그리고 딸기 생크림, 오레오 크림치즈, 시나몬 설탕, 카스테라, 콘치즈 등 달달 상큼 다양한 토핑을 골라 먹는 재미까지. 한국식 꽈배기의 맛과 인기 때문에 도쿄 신오쿠보뿐 아니라 오사카, 나고야, 교토 등 다양한 지역의 카페에서도 한국식 꽈배기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충격적이죠? 아니 이걸 누군가가 들고 그 별스타그램에 사진 올리면 거기 어디야 댓글 달릴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디저트 왕국입니다, 일본은. 그렇죠. 종류가 많지. 그 좋아하잖아요. 심장에 그냥 들어간 거예요. 도쿄의 심장이 들어간 겁니다, 꽈배기가. 대형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도 한국식 꽈배기를 출시. 편의점에서도 그럼요. 편의점 들어가면 끝난 거 아니에요? 일본은 뭐든지 맛있으면 편의점에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접 집에서 한국 꽈배기 만드는 법, 레시피를 공유하며 홈베이킹으로 만들어 먹는 등 일본의 한국식 꽈배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와 진짜 완전 대박 났나 보네요 저기서. 초대박이죠. 편의점에 출시된 걸 보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그러니까. 정말 그 꽈배기 오리지널 그 모양이잖아요. 튀겨가지고 설탕 묻힌 거. 네. 그렇죠. 사실 저게 좀 맛있지. 저거 딱 에어프라이어에 살짝 돌려가지고 저게 먹으면 이제 기본이긴 끝장인데 하지. 끝장. 한국식 꽈배기 신본들, 다음 유행할 우리 K-디저트는 과연 무엇? 한 약사와 손님의 대화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약사님. 요즘 제가 기력도 딸리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너무 피곤한데 좋은 제품 좀 추천해 주세요. 그럼 홍삼 한번 드셔보세요. 기력 회복에 정말로 좋으실 거예요. 홍삼 추천. 우리나라에서는 꽤나 익숙한 대화죠.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같은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가 아닌 중동. 아랍에미리트 현지에 있는 약국입니다. 아니, 홍삼이 중동까지 갔다고요? 게다가 약사가 딴 약도 아니고 이걸 추천하잖아. 원래 우리나라 면세점에서도 홍삼은 최고 인기 품목 중 하나. 그뿐 아니라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에 진출해서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며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한 홍삼 브랜드는 그에 그치지 않고요. 중동의 허브 국가로서 중동 국가들의 소비 트렌드를 끌고 가는 아랍에미리트를 공략. 2021년부터 중동 진출에 박차를 가해서요. 면역력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어필하면서 전년 대비 5배 이상 높은 수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K홍삼의 인기가 어느 정도냐? 2022년 기준 현재 아랍에미리트에는 대형 체인 약국 매장 약 200곳에 우리나라 정비장 홍삼 제품이 입점. 그중 50곳에는 정비장 전용 판매대가 마련됐을 정도라고 합니다. 우와, 그렇게 잘 나가? 우리나라 사람보다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전용 매대 보이시죠? 응. 그 전용 매장까지 있을 정도면 이건 뭐 인정받았다는 거죠. 킹주형이죠. 중동에서 우리나라 홍삼이 인기를 끈 이유.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고 나면 기력 보충해야 되겠다고 난린데 하물며 뜨거운 사막 아래 중동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만큼 니즈를 잘 파악한 게 첫 번째고요. 또 알려진 바에 따르면 홍삼은 면역력 향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코로나19 이후에 더욱 주목받았다고 하고요. 중동의 현지 남성들 사이에서 더욱 사랑받는 이유. 너도 홍삼 좀 먹어봐. 이게 스태미나에도 그렇게 효과가 좋대. 요 말은 정말 혹하죠. 동서고금이죠. 그럼요. 막론이죠, 막론. 동아시아를 넘어서 중동 사람들까지 기력 보충. 한국을 넘어 세계로 당당하게 뻗어나가고 있는 K홍삼이었습니다. 일본 가면 편의점을 털어야 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다양한 먹거리와 신박템들로 여행 필수 코스가 된 일본의 편의점. 그뿐만 아니라 동남아 시장까지 접수하며 일본은 대표적인 편의점 강국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편의점 유명하죠. 그 해외로 많이 또 진출했고 우리나라에서도 흔히 볼 수 있었잖아요. 네, 뭐 지금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요즘엔 이 편의점의 판도가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요, 일본 편의점이 아닌 K 편의점이 대세. 특히나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등 동남아를 장악했다고 하는데요. K푸드들이 또 SNS에서 챌린지로 유행을 했는데 편의점 자체 상품이 또 인기가 있어서 그러나?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 편의점 빠지는 게 없네요. A 편의점은 2021년 4월 말레이시아에 첫 진출한 이후 2022년 8월 120개까지 점포를 확대. 1년 만에. 몽골에서는 250개 점포를 운영. 올해 시장 점유율 70%를 넘기며 업계 1위에 오르고 인기 고공행진 중인데요. 해외에서 A 편의점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한국의 편의점을 그대로 구현했다는 겁니다. 대표 제품도 한국 특색 조리 음식. 인기 상품 1위부터 10위가 모두 삼각김밥, 로제 떡볶이, 컵라면 등 현지 제품이 아닌 한국 상품으로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A 편의점의 말레이시아 1호점은 오픈 첫날부터 오픈런을 할 정도였다고. 편의점에 오픈런을 한다고? 드라마, 영화에서 막 보잖아. 아, 그래서? 우와. K-팝에서 시작된 한류 열풍이 K-드라마, K-푸드로 이어지더니 한국 문화, 이 상품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한국 편의점까지 단숨에 핫한 핫플레이스로 등극. 해외에서 인기 고공행진 중인 겁니다. 또 한국 B 편의점은 베트남에서 현지화 전략까지 더해 한층 더 업그레이드. 현지 음식인 반미, 반바오, 핫팟 등을 즉석 조리 카테고리로 만들어 베트남 진출 약 4년 만에 업계 2위로 등극. 일본 F 편의점보다 9년이나 늦게 시장에 진출하고도 점포수를 추월했습니다. 추월했대. 자, 이 같은 확장세와 인기의 이 동남아 현지에서 K 편의점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사례도 늘어났고요. 심지어 이제는 편의점 왕국이라 불리던 일본조차 한국 편의점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합니다. 점포 내에서 취식하는 걸 좀 민폐라고 생각해 꺼려한다고 해요, 일본이. 근데 일본은 그래요? 그렇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편의점처럼 이제 가능한 곳이 많이 늘었다고 그래요. 한국식으로 좀 해보자, 우리도. 음악, 영화 등 문화예술에 이어 편의점도 이제는 한류의 주역. 앞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세상을 뒤흔들 K 열풍이 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전 세계 곳곳에서 엄마가 외출할 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엄마 올 때 한국 아이스크림. 전 세계적인 폭염과 한류 열풍으로 한국 아이스크림의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 관세청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아이스크림 수출액은 5천만 달러, 약 656억 원.
2021년 상반기보다 14% 증가했습니다. 아이스크림도 우리나라 거 먹어 이제? 메론은 좀 유명한데 다른 것도 있나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 진짜? 나라마다 달라요, 심지어. 세계에서 사랑받는 K 아이스크림의 대표 주자는 바로 멜론 맛 아이스크림. 우유를 첨가한 부드러운 멜론 맛뿐만 아니라 딸기, 코코넛, 망고 이렇게 다양한 맛으로 취향 저격. 그리고 멜론 맛 아이스크림이 K-파워를 굳건하게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떠오른 K 아이스크림의 신흥 강자가 있습니다. 누구야? 뭐야? 필리핀과 베트남 같은 동남아 국가를 석권한 이 아이스크림의 이름은요. 베트남에선 일명 깸까 생선 아이스크림이라고 불리는데요. 수박. 아니지. 먹방 싸만. 싸만피. 싸만피. 그거 진짜 맛있어. 그거 특히 매운 음식 먹고 뒤에 입가심으로 너무 좋아. 싹 마무리돼. 맞습니다. 바로 전 기자도 알고 오 기자도 아는 그 모두가 아는 그 붕어 아이스크림입니다. 우리는 너무 좋아하니까 익숙하니까 그런데 왜 하필 또 동남아에서 저 붕어 아이스크림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까? 오호.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님의 영향으로 한류 열풍이 불었는 데다가 안전한 먹거리의 중요성이 확산되면서 거기다 한국 음식은 믿고 사 먹을 수 있다. 이런 인식과 함께 생선 아이스크림? 재밌게 생겼는데 맛도 좋네? 눈으로 한 번, 맛으로 또 한 번 취향 저격. 그래서 베트남 대도시뿐 아니라 시골 마을에서도 이 생선 아이스크림 없으면 장사가 안 될 정도고요. 현지에선 전설의 한국 생선 아이스크림으로 판매되며 국민 아이스크림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뿐만 아니라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한국의 재밌는 붕어 모양 아이스크림을 감싼 과자랑 크림이 조화로워요. 초코 맛도 맛있긴 한데 난 팥이 제일 맛있어요. 오리지널 팥맛, 딸기맛, 초코맛, 녹차맛 등 다양한 K 붕어 아이스크림으로 무더운 날씨를 이겨내고 있고요. 또 아이스크림을 감싼 이 붕어 아이스크림의 이 차밍 포인트, 녹지 않고 손에 묻지도 않는 이 겉에 과자도 신기한다고 합니다. 그 손에 안 묻어 좋아. 그러니까 동남아는 더우니까 빨리 녹을 거 아니야. 콘이면 줄줄 흐르거든. 질질 흐르잖아요. 그리고 모양 자체가 신기한 모양이겠다 일단. 해외를 살살 녹인 달콤한 K 아이스크림의 위력. 앞으로도 전 세계인들의 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주세요. 이번 특종은 사진 먼저 보여드립니다. 버거 불고기. 불고기 버거 버거. 불고기. 불고기 버거. 근데 이거 우리나라 아닌데? 메뉴가 영어로 돼 있죠. 영어로 돼 있네. 베트남이구나. 나 베트남이네. 단위가 D네 D. 동이죠.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불고기 버거가 이렇게 역수출되면서 해외에서 사랑받고 있는 겁니까? 두툼한 패티를 노릇노릇 구워서 각종 신선한 채소와 함께 빵 사이에 끼워 먹는 햄버거는 사실 대표적인 서양 음식이죠. 그런데 최근엔 해외에서 이 K버거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국내 패스트푸드 체인점 엘사는 베트남에서만 약 270개의 매장을 운영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한국 토종 메뉴인 불고기 버거의 판매량이 전체 버거 판매량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고요. 최근엔 라오스에 5호점이 오픈, K버거의 맛을 보기 위해 몰린 현지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외국 문화가 아니면 우리 음식이 소개가 힘들던 시절, 이제는 우리 이름으로 그냥 나갑니다. 그냥 불고기라 그러면 다 알아듣는 다 거예요, 알아들어요. 이제. K의 감사하다. 위력이 느껴지네요 진짜. 감사해. K버거의 인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요. 필리핀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한정판으로 새롭게 출시한 햄버거가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요. 방금 보신 메뉴는 한국 브랜드에서 출시한 게 아니라 미국의 글로벌 햄버거 브랜드 M사의 필리핀 지점에서 출시한 메뉴라는 겁니다. M사는 고추장 소스와 김치 드레싱을 곁들인 K 치킨 버거, K 비프 버거 두 가지 버전의 버거에 허니버터 감자튀김, 딸기 바나나 맛 아이스크림을 세트로 묶어 판매하며 한국의 맛이라는 문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심지어 광고 문구에는 사랑해요 라는 한국어를 그대로 썼는데요. K버거를 맛본 현지인들은 익숙한 치킨 맛에 김치 소스의 매운맛이 취향적이야. 매콤한 한국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 한정판으로 출시됐지만 그 맛에 반해 인기 상승. K치킨버거는 올해 봄 재출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뿐 아니라 싱가포르 M사에서도요.
2021년 3월 서울 스파이시 버거라는 한국맛 햄버거가 출시되며 K버거의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야, 이 정도 할 거면 정말 듀얼로 우리나라에서도 팔아야지. 우리나라에서는 안 팔고 이거 돌겠어. 반칙이다. 아니 뭐 우리도 먹자. 아, 진짜 돌겠다니까. M사 한국 지점에서 신메뉴를 개발할 때마다 타국 지점에서 레시피에 대해 문의할 정도로 한국 햄버거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메뉴로 향하는 K버거. 이 정도면 퓨전 한식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뷰티 강국 한국에서는 10명 중에 4명이 이걸 마신대. 한국 걸그룹도 이걸 마신다더라. 라며 소문에 소문을 타고 품절 대란을 일으킨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과일 발효초입니다. 식초? 그렇습니다. 그 부자님들이 홍초 가지고 다니면서 소주에서 타서 먹고 이런 게 또 유행을 하긴 했거든요. 한참 유행했죠. 네. 아니 근데 일본에서 왜 K-파워를 일으키고 있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처음부터 이 과일 발효초가 일본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일본은 건강을 위해 식초를 물에 타 먹는 문화가 발달했죠. 주로 현미를 발효해서 만든 흑초를 먹던 일본인들에게 과일 발효초는 생소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흑초를 먹는 문화에서는 이게 이제 시장 진입하기 참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 사이에서 매장에서 눈에 보이면 일단 담아! 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K-파워를 발휘하는 한국의 과일 발효초. 그 인기 비결이 무엇이냐? 과일 발효초는 흑초와 달리 새콤달콤 다양한 맛이 있고요. 그리고 흑초가 주로 건강을 강조해 중장년층의 전유물이었다면 한국의 과일 발효초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데 심지어 다이어트와 피부 미용에도 좋다는 점 등을 내세워 2030의 여성들을 공략했습니다. 게다가 글쎄 과일 발효초에 우유 타서 아이한테 먹이니까 너무 잘 먹더라. 이렇게 입소문이 나면서 젊은 주부들 사이에서 대화제뿐만 아니라 한국의 과일 발효초에 취향껏 탄산수, 우유, 진저에일 등을 섞으면 칵테일이나 에이드 등 다양한 레시피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도 일본인들 입맛을 사로잡은 비결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과일 발효초를 맛본 일본 여성들은 주스보다 몸에 좋고 일본 식초보다 맛있어요. 다양한 방법으로 마실 수 있어 질리지 않아요. 극찬에 극찬을 거듭. 그 결과 한국의 발효초는 2020년 일본 시장에서 무려 1,300억 원 매출을 기록했고요. 전년 대비 50% 이상의 매출이 급증. 일본에선 품절 대란 나기 전에 모셔놓는 K-파워 제품으로 등극했습니다. 대박이다. 그러니까 아니 사실 뭐 음식에나 넣는 이제 식초를 이제 우리는 미용이나 음료로 이제 시장을 넓혀가지고 개척을 해버린 거잖아. 야, 근데 저게 저렇게 인기를 끈 거고. 게다가 일본인들한테도 식초 뭐 이렇게 한문으로 안 써놨잖아. 우리나라말로 쓴 거야. 그래야 잘 팔리니까. K가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말로 해야 잘 팔리니까. 대박. 뿐만 아니라 일본 업계 1위 회사에서도 과일 발효초 제품을 이례적으로 선보이는 등 한국의 과일 발효초가 일본의 음용식초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고요. 이제 미국 시장에도 진출하며 또 한 번 K-파워를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톡 쏘는 매력으로 일본을 사로잡은 우리의 과일 발효초.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최고의 미식 강국 프랑스의 세계적인 요리 학교 르꼬르동 블루 많이 들어보셨죠? 지난 5월 한국의 이 음식이 르꼬르동 블루의 정규 과목으로 채택됐습니다. 어? 진짜? 김치봅니다. 김치. 저는 그러면 한 발짝 더 나가겠습니다. 뭐죠? 김치찌개. 아 그만해. 세계적인 요리 전문 학교인 르꼬르동 블루 파리 본교에서 가르치는 K-푸드는 바로 사찰 음식입니다. 이게 그거구나. 비건 음식. 비건이랑 맞물려 가는구나. 보통 서양 요리들을 보면 기름에 튀기고 치즈 듬뿍 먹으면 혈관이 파괴할 듯한 헤비한 음식들이 많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찰 음식은 육류를 이용하지 않아 채식주의 식단의 표본, 자연에서 나온 식재료를 과하지 않게 활용하기 때문인데요. 소화도 잘 되고 심지어 맛도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음식인 것이죠. 한국의 사찰 음식이 르꼬르동 블루 정규 과목으로 채택된 날
홍승 스님이 학교에서 간장과 된장, 고추장 등 한국의 전통장으로 만드는 사찰 음식을 소개. 현지인들 앞에서 직접 장떡을 만들어 채식의 진수인 사찰 음식을 선보였습니다. 사찰 음식을 맛본 사람들은 음식을 먹는 과정 역시 수행이라는 사찰 음식이 가진 정신에 또 한 번 반했고요. 실제로 지난해 사찰 음식을 정규 커리큘럼으로 먼저 채택한 르꼬르동 블루 런던 캠퍼스 학과장은요. 사찰 음식은 건강하고 매력적인 조리법으로서 최근 르꼬르동 블루를 비롯한 많은 요리 학교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라며 한국의 사찰 음식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찰 음식은 프랑스에서 유명 셰프들을 초청해 다양한 팝업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프랑스의 미식 축제 테이스트 오브 파리까지 진출합니다. 사찰 음식은 이제 더 이상 한국의 절에서만 맛보는 게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의 사찰 음식이 전 세계 사람들의 식탁에 올라갈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전 세계 한국인의 매운맛을 제대로 전파하고 있는 게 있죠. 바로 2012년도에 국내 S사에서 출시한 일명 불닭맛 라면. 저걸로 인생 바뀐 분이 조씨 아니에요? 그렇죠. 자, 2014년도에 말씀하시듯 크리에이터 영국 남자가 불닭맛 라면을 소개했을 때 외국인들 사이에서 파이어 누들 챌린지까지 벌였는데요. 자, 근데 정말 폭풍 또 눈물 콧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게 한국 고추뿐만 아니라 베트남과 멕시코의 전통 고추까지 넣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맵겠어요. 하면서도 극강의 매운맛이 묘하게 젓가락질을 못 멈추겠어요. 용암 한 그릇 먹은 것 같지만 끝은 달콤하다. 한 번 먹으면 무조건 입덕을 하게 되는데요. 해외에서는 한인 슈퍼가 아니라 현지 마트에서도 존재감 뿜뿜합니다. 자, 깜빡은 뭐야? 그러니까 잘 팔리니까 프로모션을 저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써놨다. 네.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이 인기에 힘입어 네. 지난해엔 아예 불닭맛 소스까지 출시됐습니다. 저희 집에 있습니다. 냉장고에. 그러니까 저 소스를 어디다가 뿌려도 이제 저 정도 매운맛이 나는 거예요? 네, 이 매운 게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렇게 다 뿌려서 드시게.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의 세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천공항에 입점한 모 편의점에 매대 절반이 올 불닭맛 소스로 가득가득 저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완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품 중에 하나가 됐네요, 저거. 진짜 인기 많네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명품 브랜드일수록 뭐가 많습니까? 짝퉁이요. 카피가 많죠. 이 불닭 라면도 미투 제품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검은색 포장지에 한국어로 엄청 한국 불닭 맛 저렇게 떡하니 적혀 있죠. 하지만 저건 일본 최대 라면 기업 엔사가 지난해 태국 시장에 출시한 라면입니다. 아이고 참네. 자, 오리지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자존심도 없습니까? 아니 근데 색깔이 너무 비슷하잖아. 한국 제품이 척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인도네시아의 3대 식품업체로 꼽히는 M사가 한국 양념 닭갈비 맛이라며 한 그릇 더 적어서 신제품을 출시. 하지만 디자인은 따라와도 맛은 따라올 수 없었는지 생각보다 안 맵고 양도 적어요. 맛은 한국 불닭 못 따라가는 듯이라며 폭풍 실망 후기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저걸로 처음 접해본 사람들이 야, 이거 별론데 한국 건 진짜 맛있어 하면서 오히려 더 찾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오히려 원조 찾게 되죠. 네. 세계를 사로잡은 한국의 매운맛. 아무리 미투가 판쳐도 원조 불변. 우리의 매운맛은 지구 끝까지 K-팝과 K-뷰티만큼이나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한식. 그래서 이 한식 먹방, 한식 요리 레시피도 큰 인기인데요. 그런데 What is that? 한 한식 방송을 보던 외국인들의 궁금증을 마구마구 증폭시킨 것이 있었으니 바로 한국 돌솥. 전 세계 372만 구독자를 보유한 한식 크리에이터 망치. 그녀가 올린 돌솥 비빔밥 레시피가 큰 화제가 됐습니다. This is earthenware bowl. Sometimes 돌솥 in stone bowl or earthenware bowl. They serve in here. A few minutes later, you will see that like some ticking sound. 그렇지. 야, 저게 이제 살짝 눌러붙어야지 또. Wow. 저거 외국 사람들 보면 얼마나 신기할까? 지글지글 소리부터 제대로 침샘 자극하는 이 돌솥 비빔밥 영상이 나간 뒤 저 그릇 도대체 어디서 살 수 있죠? 그럴 것 같아. 아주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무려 730만 뷰를 기록했는데요. 놀랍게도 이 영상이 업로드되자 바로 그날
돌솥 판매량이 2배 이상 급등. 이게 사실 한식에 대한 그 궁금증과 호기심이 저렇게 이제 용기로까지 옮겨 붙은 거네요. 실제로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몰 A사이트 오늘 많이 나올 겁니다. 이 A사이트에서 한국 돌솥이 절찬 판매 중입니다. 지난 2018년 A사이트에서 국내 한 돌솥 제품이 무려 13,000개가 판매. 진짜 엄청나구나. 외국인들을 홀릭시킨 한국 돌솥의 매력. 바로 식탁의 혁명 그 자체입니다. 마지막 한 숟가락, 한 포크까지 뜨끈하게 먹을 수 있는 신세계에 푹 빠졌고요. 그리고 A사이트에서 판매량이 가장 많은 국내 한 돌솥 업체의 별점을 보면 5점 만점에 무려 4.3점. 올해 산 물건 중에 최고. 돌솥만 있으면 스튜, 파스타도 no problem. 수백 개의 극찬 후기까지 쫙. 만족받았습니다. 열을 잡아주잖아. 지글지글 뜨끈뜨끈 미국 대륙의 주방에 센세이션을 안겨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돌솥이었습니다.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동남아시아 여행 가서요. 이 놀라운 현장 목격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 이거 거기서 왜 나와? 바로 우리나라 과일 소주. 과일 소주가 또 히트예요? 저 외국이라는 거죠? 이 외국 맞고요. 2015년 혜성같이 등장해 대한민국을 흠뻑 취하게 만든 과일 소주. 그런데 이 과일 소주의 인기가 이제 해외로까지 진출했는데요. 과일 소주가 또 이제 호불호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네, 안 갈리죠. 소주는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네, 딱 먹었을 때 달콤하고 상큼하니까. 2015년 10월 국내 주류 회사인 H사는요. 태국을 시작으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동남아 국가에 진출했는데 놀랍게도 단 1년 만에 217만 병 수출을 기록. 진짜 많이 먹다. 특히 캄보디아에서는 한국 과일 소주가 아주 고급 술로 자리매기면서요. 결혼 답례품으로까지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답례품으로 과일 소주를. 아니 진짜 이미지가 고급술로 된 거네. 프리미엄이네, 프리미엄. 네. 그런 거죠. 이 과일 천국 동남아에서 코리아 프루트 스웨주가 승승장구하며 수출 효자가 된 이유. 도수가 낮고 또 달콤한 주류를 선호하는 동남아시아인들의 입맛을 제대로 저격했고요. 게다가 국내 주류 회사 H사에서는 세계화에 맞춰서 동남아시아인들의 니즈를 정확히 딸기를 사용해 딸기맛 소주를 출시. 이후에 그 밖에도 다른 주류 회사에서도 자두, 수박, 체리 이렇게 다양한 맛의 과일 소주를 선보인 거죠. 다 하고 있었구나. 자, 그리고 한국 과일 소주를 영접한 외국인들은요. 과일 소주로 술을 배웠다? 한국의 과일 소주 술래 가는 게 목표라며 과일 소주 아니 대한민국에 흠뻑 취했다고 합니다. 대단하네. 언젠가 이제 한국 술로 짠도 할 거예요. 아, 다 짠까지. 퍼져서. 치어스가 아니라. 근데 적어도 이것도 약간 드라마의 영향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드라마 주인공들이 포장마차에서 잘생긴 남자들 또 이러고 있어. 네, 초록병 딱 놓고서 술 먹는 모습 그렇지. 보면서 그렇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한 잔 마실 때마다 우리 한국에 더 빠지는 거다. 한국에 오는 관광객들이 너도 나도 싹쓸이 해간다는 신특산품이 있습니다. 평범한 아몬드는 가라! 이제는 K 아몬드가 대세입니다. 저거! 나 저거 많이 먹는데? 그쵸? 허니버터 맛 옆에 인절미 맛, 그 옆에 티라미수 맛, 그 옆에 망고 바나나 맛, 그 옆에 불닭 맛, 김 맛, 소다 향이 팡팡 터지는 별빛 팡팡 맛까지 무려 20여 가지 맛이 있는 아몬드. 아주 기상천외한 다양한 맛으로 아몬드 종주국 캘리포니아를 확 밀어내고 한국의 새로운 특산품으로 등극한 아몬드. 대단하다. 그 시작은 2015년경 중국의 유명 BJ들이 허니버터 맛 아몬드를 맛보고 홀릭. 여러분 달콤하고 고소한 한국 아몬드 드세요 하고 강추를 마구 한 거죠. 그렇게 중국에서 SNS를 통해 순식간에 화제가 되더니 중국의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 허니버터 맛 아몬드 13,000개가 한 달 만에 순삭. 이렇게 대박을 치면서 한국 가면 꼭 사야 할 쇼핑템으로 등극했습니다. 그 인기가 어느 정도냐? 한국공항면세점 식품 코너에서는 허니버터맛 아몬드가 매출 1위를 차지하고요. 아몬드가요? 그리고 명동에서는 아몬드만 판매하는 팝업 스토어까지 등장합니다. 아니, 와. 그리고요, 이분들까지도 접수했습니다. 세계 제일의 고급 디저트만 드실 것 같은 이분들. 만수르 왕자를 비롯한 왕족들의 간식으로도 등장. 중동 갔구나. 중동 갔어. 로얄 푸드야. 아니, 디저트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아니 그리고 왕족인데 싫어하는 거 갖다 놨겠어요? 이 취향을 그렇지, 반영한 취향 다 비거진들이 알지. 평소에 좋아하는 걸 갖다 놓죠.
만수르 왕자도 픽하고 미국, 홍콩, 싱가포르, 태국 등 전 세계 16개 나라에 수출하며 한국의 효자 특산품으로 등극한 아몬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악마의 잼의 시초를 불리는 누텔비. 싱가포르 쇼핑 리스트에서 빠지지 않는 카야잼. 한 번 열면 멈출 수 없는 강한 중독성의 보라카이 수제잼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악마의 잼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나 마상에나 이 등잔 밑이 어두웠습니다. 우리나라에 세계인들이 못 먹어 안달난 잼이 있었는데요. 세계인들이 못 먹어 안달난 잼이 있었는데요. 바로 한국판 악마의 잼이라고 불리는 발라비 스프레드. 뭐야? 처음 들어봤어요. 집에서 있는 것 같아. 내가 먹진 않았는데. 저기 또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빵순이 소영 씨가 사놨나 보지. 아, 그런가 보다. 2017년 국내 한 푸드 스타트업에서 녹차 아몬드 스프레드를 출시했는데 대박이다. 진한 녹차에 고소한 아몬드가 어우러진 잼. 어머. 출시 이후에 SNS를 통해서 빠르게 입소문을 타서 한국판 악마의 잼 녹텔라라는 애칭까지 차지했습니다. 판매 개시 6시간 만에 초도 물량이 완판되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인기에 힘입어 쿠키의 바삭함이 살아있는 쿠키의 밀크 스프레드. 저희 집에 저게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냉장고에 넣어놓고 먹었거든요. 나 이제 기억난다. 아, 먹었어 심지어? 네, 제가 저기 소영 씨가 빵에 이렇게 발라먹는 걸 옆에서 보다가 향기가 달콤해가지고 네. 저도 옆에서 한 대 딱 찍어 먹었는데 는데 멈출 수가 없어요. 어허. 쿠키의 밀크 스프레드가 인기를 얻으면서 그 다음에 고소한 인절미에 작은 찹쌀떡이 콕콕 박힌 인절미 스프레드까지 출시. 녹텔라에 이어서 푸텔라의 떡텔라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는데요. 좀 아시는 분들이네. 확실히. 이후에 대만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몽골, 태국 등 아시아 4개 나라에 수출되면서 우리나라 잼과 사랑에 빠진 외국인들은 你食落去嘅時候咧，係好脆口嘅，哇，勁爆食喎！ 라면서 아주 반응이 난리법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 업체에서 스프레드 활용법까지 더 소개를 했습니다. 우유에 얼음 넣고 내가 좋아하는 녹차, 인절미, 쿠키의 밀크 중에 골라서 윙윙 갈아주면 바로 고급진 프라푸치노가 나는 겁니다. 대박. 그래서요, 지난 2017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만에 누적 수출량 10만 6천 병을 기록했습니다. 어머. 그리고 이젠요, 아시아 글로벌 오픈마켓 Q 사이트를 비롯해 거기 갔어요? 여러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진정한 한류네. 이게 사실 푸드고 대기업이 아닌 스타트업에서 이런 성과를 이뤄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럽네요. 네. 아시아를 대동단결시킨 한국산 잼. 이제 전 세계를 한국산 잼으로 발라버려. 혹시 저 드렁큰 타이거? 발라버려 짠. 짠짜자잔. 발라버려 자, 다음 특종. 중국인 관광객들이 편의점에서 두 번째로 싹 쓸어 가는 것. 바로 H기업의 게맛살 크레비입니다. 이거는 우리도 먹잖아요 가끔. 이거는 저도 밤에 먹어요. 밤에 야식처럼. 맞아 야식처럼 네. 먹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뭐 먹으면 해결하고 맞아. 출출할 때 저거 하나씩 그냥 입에 넣으면 돼. 아, 난 저거 너무 좋아. 자, 대륙을 홀린 게맛살. 2017년 중국 상해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규모의 한 식품 박람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의 이 게맛살이 중국에 진출했는데요. 이때 국내 H기업에서 SNS 홍보를 위해 중국 유명 BJ들인 왕홍들을 초대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어땠느냐? 하우츠 너무 맛있다. 이 고급진 게맛살을 편의점에서 팔다니. 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게맛살의 신세계에 눈을 떴고요. 이 왕홍들이 1인 방송을 통해 好吃，真的是海鲜味十足。 그런데 여기서 드는 궁금증. 자, 중국에도 분명 게맛살이 나올 텐데. 있을 텐데 진짜. 그렇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대부분의 게맛살은 전분 함량이 높아서 게 향만 살짝 나는 거에 비해서요. 우리나라 게맛살은 1등급 생선살을 사용. 마치 서해 앞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꽃게의 촉촉한 속살을 꺼내 먹는 것 마냥 입에서 아주 살살 녹으니까 한국 여행 쇼핑 리스트에 이 게맛살을 1순위로 놓고 편의점에서 싹쓸이 여행 중간중간 간식으로도 먹고 맥주 안주로도 즐긴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 분들이 이 맛을 알았으니까 좀 지나면 이거 씨가 마르는 거 아닙니까? 또? 네, 가끔 그런 이제 두려움이 생기죠. 예.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요.
맞아요. 니들이 개맛을 알았구나. 자, 대륙도 눈뜬 대한민국 편의점 별미. 다음 타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